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식논리의 기본 개념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연역 논증과 균형 논증, 그리고 균형 논증의 5가지 유형을 살펴보았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리와 타당성, 그리고 건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 타당성, 건전성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프란시스 베이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책에 능한 사람은 학문을 멸시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경탄하며 슬기로운 사람은 학문을 사용한다.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학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독서는 충실한 인간을 만들고 담론은 민첩한 사람을 만들며 저술은 정밀한 인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밀한 인간들은 아마추어일까요? 프로일까요? 아마 프로에 해당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리, 타당성, 건전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합니다. 더 나아진다는 말은 저는 전문가 혹은 프로 이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를 이렇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프로는 평생 공부하지만 아마추어는 한때 공부한다고 합니다. 프로는 창조적입니다. 그렇지만 아마추어는 전략적 노예라고 합니다. 프로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아마추어는 예측과 질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프로는 실수하지만 아마추어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프로의 하루는 25시간이랍니다. 24시간을 넘어서 25시간을 쓴다는 거죠. 아마추어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프로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말한답니다. 프로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어드벤처, 모험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마추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인생을 많이 바꿔놓고 특별히 프로에게는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도 일정 정도의 기계적인 절차에 정토가면서 감식력과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닌 인간입니다. 아마추어도 그렇죠. 하지만 아마추어에게는 전문 지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선견지명이 결여되어 있다고 화이트헤드님께서 교육의 목적에다가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지명,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프로는요. 그런데 당연히 가상의 미래가 아니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하고 건전한 미래를 내다봐야겠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력을 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럼 진리, 타당성, 건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와 타당성은 논리학의 핵심 개념들입니다. 핵심적 개념들이고 논리학의 명제는 참,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는 명제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니까요. 진리는 참의 문제를 다룹니다. 명제 역시 참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명제가 진리치를 갖는 문장이고 올바른 문장만 진리치를 갖는 문장입니다. 올바른 문장은 정정하겠습니다. 논증은 타당성과 부당성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논증은 타당하냐 부당하냐이지 논증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타당하냐 부당하냐로 구분하지 않고 진리는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합니다.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그 명제의 속성 논증이 되려면 명제들의 집합이지 않습니까? 그 명제들의 집합을 논증이라고 하는데 그 논증이 구성되었을 때 그건 타당하냐 부당하냐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명제는 참 거짓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논증은 타당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타당성, 부당성, 부당하냐 타당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명제는 진리치 그리고 논증은 타당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타당성과 참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번의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타당성은 논증의 특징인 반면에 이 진리는 명제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논증을 보고 참, 거짓 논증이라 말하지 않고 타당하냐 부당하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명제나 주장의 진술은 타당하냐 부당하냐라고 말하지 않고 명제와 주장, 진술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말합니다.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부당성은 논증의 구조, 즉 논증의 형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명제의 실제적 참이나 논리적 문제가 아니고 이 사실적 문제나 과학적 지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명제의 실제적 참이나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적 문제 그리고 과학적 지식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제가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에 상관관계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 논리는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지식의 획득을 위한 형식적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타당성은 논리학의 핵심 개념들이며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논리학에서 한 명제는 참 거짓의 속성을 가지며 한 논증은 타당성, 부당성의 속성을 갖습니다. 논리학에서 기본적으로 명제에 관해서는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논증에 관해서는 타당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한 명제에 관해 논리학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명제의 실적인 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문장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의 문제는 형식 논리학의 관점에서 말하면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 또는 과학적 지식의 문제입니다. 대신에 논리학에서는 한 명제가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의 상관관계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식 논리는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의 획득 과정을 위한 형식적 방법을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추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전은 서울의 남쪽에 있다. 참이죠. 광주는 대전의 남쪽에 있다. 참입니다. 따라서 광주는 서울의 남쪽에 있다. 타당하면서 건전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참이고 결론도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식 논리의 문제는 이 다음에 추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양은 서울의 남쪽에 있다. 거짓이죠. 그렇지만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평양은 서울의 남쪽에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우주는 평양의 남쪽에 있다. 물론 거짓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죠. 따라서 신우주는 서울의 남쪽에 있다. 전제 두 개가 거짓이고 결론도 거짓인데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렇지만 건전하지 않는 거죠. 명제들의 주장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참 거짓이냐 중요하지 않고 두 전제를 참으로 받아들였을 때 결론이 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 문제는 방금 보았던 두 번째에는 가짜인데 부당한 건전하지 않는 논증인데 타당은 하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는 명제의 속성이고 타당성은 논증의 속성이다. 그 타당한 논증의 전제가 실제의 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금 앞은 두 번째 예에서 보였던 것처럼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둔갑해서 타당한 논증이 된 겁니다.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논증의 구조에 의한 것입니다. 방금 논증 구조에 의해서 타당한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진리와 타당성 그리고 건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타당은 한데 건전하지 않는 논증이 있습니다. 그 건전하지 않는 논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제의 진리치는 논증의 타당성과 직접 관련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모두 사투리를 쓴다. 철박이는 광주 사람이다. 따라서 철박이는 사투리를 쓴다. 이것도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렇지만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건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당성은 논증을 평가하는 1차 척도입니다. 건전한 논증은 타당한 연역 논증으로서 모두 참인 전제를 갖습니다. 근데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참이라고 가정하에 합니다. 전제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거짓 논증이 타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건전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몇 가지 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타당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글자를 잘 모순적 전제들의 논증도 타당합니다. 지구는 둥글다. 참이죠. 지구는 둥글지 않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지만 참이죠. 한국 대통령은 사투리를 쓴다. 이것도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따라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 문장을 다 아시는 분들은 이 명제를 하나하나 아시는 분들은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뭐가 이상하냐고 찾아내려면 그냥 이상해 라고 하겠지만 이 논증은 연역 논증으로서 타당합니다. 타당은 하지만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전한 논증과 건전하지 않은 논증입니다. 잘 보이신가요? 네. 모든 강아지는 포유류다. 참이죠. 모든 포유류는 동물이다. 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강아지는 동물이다. 타당하면서 건전한 논증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당은 하지만 건전하지 않는 논증. 잘 보이시나요? 네. 모든 사람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미 거짓이죠. 나는 사람이다. 참입니다. 따라서 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결론이 거짓이지만 타당한 논증입니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건전하지 않은 논증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만약 코끼리가 포유류라면 그것은 동물이다. 코끼리는 포유류다. 따라서 코끼리는 동물이다. 타당하면서 건전한 논증입니다. 네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만약 내가 날 수 있다면 나는 조류이다. 나는 날 수 있다. 이상한 문장이죠. 그래서 나는 조류이다. 이것은 타당은 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입니다. 이처럼 1번과 3번은 타당하면서 건전합니다. 그렇지만 2번과 4번 보시는 것처럼 2번과 4번은 타당은 하지만 건전하지 않는 논증입니다. 그럼 이렇게 건전하지 않는 논증이 막 유포되면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건전하지 않는 것을 참으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오류들은 다음 시간대 우리가 영상에서 볼 겁니다. 오류를 찾아내는 거. 이렇게 애초부터 타당하지 않으면 현혹되지 않는데, 혼동하지 않는데 타당하면서 건전하지 않는 논증들이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류라고 하는데 그 오류들을 이제 찾아보겠고, 오류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114개, 예전에 밝혀낸 게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112개인가.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타당한 논증, 그러면서 건전한 논증을 추구하는 겁니다. 타당성과 건전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건전성은 논증을 평가하는 척도는 타당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증에 대해 건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건전한 논증이란 타당한 연역 논증으로서 모두 참인 전제를 갖는 논증을 말합니다.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제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거짓 논증이 타당할 수는 있지만 건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당한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일 경우 결론도 참인 논증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전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논증은 모든 전제들이 참일 뿐만 아니라 결론도 참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 실제적인 참 거짓을 결정하는 문제는 형식 논리가 원리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건전성을 평가하는 문제 또한 형식 논리의 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직한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당하면서도 전제들 중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논증이야말로 일상적인 설득력을 갖는 논증입니다. 근데 전제들 중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논리학을 배우신 분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건전한 논증을 추구하고 또 건전한 논증을 논증할 수 있는 겁니다. 라비린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비린토스는 한국말로 하면 미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궁에서 나오는 방법은 들어간 문으로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근데 미로니까 들어갔던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미로를 만든 분, 라비린토스를 만든 분은 다이달로스입니다. 다이달로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애인인 테세우스가 미로에서 못 나오자 아리아드레라는 여성, 물론 왕의 딸입니다. 미로 궁을 갖고 있는, 미로를 갖고 있는 나라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실타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들어가서 이 괴물을 죽이고, 그 괴물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괴물을 죽이고, 괴물 이름이 위의 몸은 소이고 아래는 인간인, 반신, 반인, 반우주요. 이 테세우스가 이를 죽이고 아리아드네가 준 실타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우여곡절 여러 끝에 나왔는데 이곳에 미로를 만든 다이달로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이달로스는 아들하고 갇혔습니다. 아들은 이카로스입니다. 그 이카로스와 함께 갇혔는데 실타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이달로스는 이제 맥가이버 같은 분이기 때문에, 만능의 손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깃털을 엮어서 역청, 지금으로 말하면 본드겠죠. 붙여서 하늘로 날아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카로스 아들에게,
아들아, 명심해라. 중간을 날도록 해라. 너무 낮게 날면 내 날개가 물에 무거워져서 습기에 무거워질 것이고,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에 타버릴 것이다. 녹아버릴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 물로도 가지 말고 태양으로 가지 말아라. 중간을 날라고 했는데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명심했겠습니까? 예, 명심하지 않고 낮게 날았겠습니까? 높게 날았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낮아진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게 날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중간을 달려야 되는데 중간을 날지 않고 달리는 게 아니죠. 날아야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영재에서는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카루스 날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 가짜입니다. 신화인 이야기죠. 미스. 논증적으로 말해서는 아주 가짜인데 의미 있는 이야기죠. 교훈적 이야기입니다. 높이 날고 역시 아버지 말대로 날개에 붙였던 본드가 녹아서, 역청이 녹아서 추락해서 이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 중간을 날라고 했던 건 지난번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중용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이미 신화 속에도 균형을 잃지 말라고 이카루스에게 다이달로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발 달린 자전거가 있습니다. 4바퀴 자전거죠. 어린이들이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4발을 달아놓습니다. 좀 숙달이 되면 한 발을 띄어서 3발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을 띄어서 2발로 타게 되는데, 아이들은 2발로 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4발로 타는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4발로 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 발을 떼는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학년 3학년까지는 4발로 탈 수 있겠지만 5학년, 6학년 대학생이 되는데도 4발로 탄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어색하고 낯설지 않을까요? 그 바퀴를 띄워야 됩니다. 2발을 띄면 더 자유롭게 탈 수 있는데 2발을 띄면 문제가 뭐냐? 오른쪽 왼쪽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넘어지는 걸 계속 반복해서 균형을 잡으면 아주 자유롭게 4발보다 2발로 더 자유롭게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을 달리는 거. 우리가 진리와 타당성 그리고 건정성을 살펴보았는데, 진리는 거의 중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 균형,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진리와 건정성, 타당성은 그런 겁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합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벗어나면 오류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타당성과 건전성. 타당하면서도 건전한 논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리학에서 형식 논리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오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